이제 물리는 첫 단원이 이제 그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힘, 뭐 속력, 운동 이제 이런 거 배워볼 텐데 먼저 알짜 힘이라고 하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알짜 힘이란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적어볼래? 알짜 힘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합력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합력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직관적이잖아. 힘을 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물체에 한 종류의 힘만 가해진다면 사실은 합할 힘이 없잖아. 근데 어떤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지면 그 힘들을 전부 종합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 물체가 어디로 힘 받겠느냐 하는 것이 알짜 힘이자 합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합력이니까 두 힘을 뭐 하면 돼? 합하면 돼.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뭐가 존재하지? 방향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힘의 방향은요. 적어볼래? 물리에서는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 부호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부호. 부호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죠. 왼쪽은 마이너스로 합니다. 자, 그러면 표시해보자. 둘 다 오른쪽이지? 표시해. 플러스 F1 플러스 F2 표시해주고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F1 마이너스 F2 표시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힘의 합력은 두 힘을 더하는 거 맞지? 그러면 플러스 F1과 플러스 F2를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뭐 하면 돼? F는 F1 더하기 F2를 하면 되는 거지. 저기 가방 좀 치워줄래? 그 옆에 그 옆에 앉아라. 그 앉아라. 자, 그러면 F는 뭐가 된다고요? F1과 F2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크고 작고 따지기보다 그냥 부호만 완벽히 설정을 해주고 뭐 하면 돼? 두 힘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F2하고 플러스 F1 해서 뭐가 되는 거야? F1 마이너스 F2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책에 보면 그 힘의 평형이란 표현 나오거든. 그 화학에서도 평이란 말 나오고 물리에서도 평형이란 말 나오는데 과학에서는 평형이라고 하는 건 밸런스가 완벽히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당기든 위쪽 아래쪽을 당기든 힘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그 두 힘을 합쳤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력이 0이 된다. 알짜 힘이 0이 되는 경우를 뭐 한다? 힘이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평형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라고 하는 건 운동 상태를 바꿔주거든. 속력을 빠르게 하든 속력을 느리게 하든 그게 힘의 역할인데 알짜 힘이 0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 그럼 두 가지지. 원래 정지해 있었으면 쭉 정지해 있으면 되지. 원래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힘이 0이니까 운동 속도를 바꿔줄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운동 하면 돼? 속력이 변하지 않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힘이 평형을 이뤘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그죠? 아마 돌림힘은 중학교나 뭐 고1 통합과학 이런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 굉장히 직관적인 용어죠. 돌림힘. 그러면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인 거야?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이 그림에 있죠. 문을 생각하면 되지. 야, 내가 문을 당기거나 밀 때 문이 회전하는 거지. 내가 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저 문짝이 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림힘은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회전을 시키는 힘을 뭐라고 하는 거야?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라.
요게 이제 질의 8이라고 해서 문짝이 되겠죠. 문짝. 그럼 내가 이 문을 회전시키려면 어디로 힘을 줘야 돼? 이 문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요 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기점으로, 회전축을 기점으로 90도 각도로 당겨주면 이 문은 뭐 할 수 있어?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을 회전시키는 그 힘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돌림힘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돌림힘을 보통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야. 타우가 뭐지 이런 그냥 명칭일 뿐이야. 타우라고 읽는데 요 타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야, 내가 이 문을 세게 잡아당기면 그만큼 회전하는 힘이 커지는 거지. 약하게 잡아당기면 회전하는 힘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돌림 힘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F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책에 있을 텐데 요게 회전축이죠. 여기다 내가 힘을 주고 있지. 회전축과 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회전축과 힘 사이의 거리에 곱세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방금 수직할 때 힘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문을 당길 때 우리가 문하고 내가 당기는 힘하고 정확히 90도로 당길 수는 없잖아. 대충 적당히 잡아 당기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문을 잡아 당겼어. 그래도 당연히 봐봐, 요 문은 요렇게 회전을 하겠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록 이쪽으로 힘을 줬지만 돌림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의 힘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저 힘을 한번 구해볼 거야. 별거 없어. 요 각이 지금 세타거든. 그럼 요 각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야. F'이라 해볼게. 그리고 요 흰색이 요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F가 되는 거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건데, 요 그림에서 세타가 되는 거지. 확대한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F'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F'은 주어진 F에다가 빗변분의 높이가 뭐가 되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 F'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직하지 않게 잡아당기더라도 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돌림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준 힘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뭐 하면 돼? 길이를 곱해주면 그 값이 돌림 힘이 되는 거야. 그럼 쌤 여기서는 사인 세타 안 곱해도 됩니까? 야야, 어차피 수직이잖아.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야? 1이잖아. 어차피 사인 90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수직이 아닐 때만 세타 값을 활용해서 뭘 구해주면 된다? 사인 세타 값을 써주면 된다. 그게 전부입니다. 돌림 힘은. 됐어? 그리고 모든 힘은 뭐라고 했어? 방향이 있다고 했지. 별거 없어. 이쪽으로 이 물체를 돌리잖아. 그럼 쌤 발이 요렇게 돌아가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요렇게 이렇게 틀잖아. 그럼 요렇게 돌아가겠지. 그럼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결국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시계냐 시계 반대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1번 한번 보자 같이. 한 물체에 10N의 힘과 8N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 봐봐리. 어떤 한 물체가 있는데, 야,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오른쪽으로 10을 당기고 왼쪽으로 8을 당길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10을 당기고 오른쪽으로 8을 당길 수도 있는 거지. 다 해보자. 뭐부터 하라고 했지 내가 아까? 방향부터 설정하자. 오른쪽은 무슨 방향?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더 해봐. 얼만데? 플러스 2지.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2뉴턴. 무리 없지? 밑에 거는 왼쪽이 마이너스 10, 오른쪽은 플러스 8.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무슨 의미야? 오른쪽으로 2냐 왼쪽으로 2냐.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물리 공부할 때 뭐뭐뭐 크기를 묻잖아.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야 방향은 관심 없어. 절대값 크기만 이야기하세요. 그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2뉴턴 하면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적으세요. 답 2뉴턴. 자, 그 다음에 2번. 돌림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돌림힘은 지뢰의 팔에 평행하게 힘이 작용할 때 생긴다. 고쳐라. 계속 강조했잖아. 뭐 할 때? 수직하게 힘이 작용할 때 생긴다. 틀렸습니다. 자, 돌림힘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아까 돌림힘은 F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였지. 회전축까지의 길이. 그러니 팔의 길이가 길수록 수직인 성분의 힘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오케이. 맞는 말이잖아. 돌림힘의 크기는 지뢰의 팔과 힘이 몇 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 왜냐면 사인 세타가 90, 사인 90이 최대값이거든. 그러니까 90일수록 크다. 맞는 얘기잖아. 답은 X55 하면 되지. 자, 3번입니다. 바로 적어라. 물체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고? 돌림힘이라고 한다. 돌림힘. 자, 4번에서 돌림힘을 구해볼 텐데 너희 앞으로 돌림힘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전축을 찾는 거야. 회전축이 있어야 그 축을 기준으로 시계든 반시계든 돌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요물체를 싹 잡아가 들어 올리면 어디가 회전축이 되겠어? 표시해. 여기가 바로 회전축이 되겠지. 그럼 돌림힘 구하러 가자. F가 얼마? 160N이고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3미터가 되니까 돌림힘은 몇 뉴턴이다? 480N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봐보자. 5번 문제 볼게. 자, 여기 누름핀이 딱 있으니까 회전축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저 누름핀이 회전축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회전축 지뢰의 팔에 대해 수직한 요 힘의 성분을 구해야 하잖아. 그게 아까 뭐였어? F 사인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수직한 성분의 힘이 F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지?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요게 보니까 얼마야?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잖아. 거기다가 조심해. 센치를 곱하면 안 돼. 항상 미터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답 봐봐. 뉴턴 센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 뉴턴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 항상 미터를 곱해줘라. 그러면 2분의 5, 2.5랑 0.1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0.25 뉴턴 미터가 된다. 이게 답이죠. (6번) 야, 사실상 단순히 힘의 방향으로 보면 얘는 아래 방향이고 얘는 윗 방향이지. 근데 돌림 힘의 측면에서는 얘도 반시계 방향. 이 힘도 이렇게 돌리니까 반시계 방향이지. 결론은 두 돌림 힘의 방향은 동일한 거지. 그럼 각각 구해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잖아. 근데 뭐부터 해야 돼? 회전축을 먼저 찾아야지. 양옆에서 동일한 세기의 힘으로 돌렸으니까 표시해. 회전축은 어디가 되겠어? 중심이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각각 얼마씩 되는 거예요? 각각 2분의 R씩 되는 거지. 그러면은 왼쪽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은 F 곱하기 2분의 R 더하기 역시나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F 곱하기 2분의 R 하면 뭐
2분의 FR, 2분의 FR이니까 답은 F 곱하기 R 이렇게 가면 되지. 별거 없다 그지? 넘어가자. 자, 힘의 평형 조건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집 한번 볼래?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는데 물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오던 거지. 오늘 처음 배운 게 돌림 힘이라는 걸 배운 거잖아. 그럼 두 가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힘의 평형도 두 개의 관점에서 보자.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은 물체의 위치가 변화를 줘야 하는 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제일 처음 배운 거지. 그 다음 회전 운동에 대한 돌림 힘도 있으니까 돌림 힘의 평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었는데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자리에서 뭐 할 것이다? 회전 운동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 힘의 평형을 이뤘으니까 물체의 위치는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회전은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 힘의 평형도 이루고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룬다. 그럼 어떻겠어? 회전도 하지 않고 물체의 위치도 변화하지 않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로 멈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면 되지. 자, 여기 봐봐. 줄 거 볼래?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돌림 힘이 평형을 이뤘으니 회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회전은 없겠죠. 봅시다. 빨리 표시해라. 여기가 회전축. 맞지? 회전축. 그럼 벌레 축 F1이 무게제. 그러면 이 F1 무게 때문에 생기는 돌림 힘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맞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이 결국 F1 곱하기 L1 요거잖아. F2는 오른쪽 아래로 누르니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그렇지. 그러면 그 방향은 F2 곱하기 L2. 그 두 개가 뭐 하면 된다? 같으면 회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뭐 같다는 거나 빼서 0 된다는 거나 같은 이야기잖아. F1, L1 곱한 거하고 F2, L2 곱한 게 같다.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표시해줘. 회전축. 받침대 있는 데가 회전축. 우리는 야 이거 알아야지. 이거.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알아야지.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은 F1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 거기다가 뭘 곱해준 것이 L1을 곱해준 게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자, 요 수직한 성분의 힘은 F2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 그리고 거기다가 L2를 곱한 것이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됐지? 그럼 그 두 개가 뭐 하면 돼? 같다. 같다는 건 빼서 0 된다. 이런 경우가 만족한다면 회전은 있다 없다? 회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 그 지렛대 원리도 사실은 돌림힘에서 오는 거야. 해볼게. 봐봐. 여기가 회전축. 일단 회전축 찾아주고. 야, 요 물체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10번 봐라. 요 물체의 무게는 연직 아래로 작용을 하니까 이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려면 반대로 힘을 줘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지. 그러면 저 돌림힘과 물체의 돌림힘이 최소한 같으면 물체를 들 수 있는 거지. 물체 무게가 30N이면 최소 30N의 힘을 주면 물체를 들 수 있잖아. 자, 물체의 돌림힘 W가 물체의 무게야. 곱하기 요 길이 얼마라고 돼 있어? B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물체에 의한 돌림힘. 최소한 요 값과 동일한 크기의 돌림힘은 만들어줘야 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F를 주고 거리가 A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뭐 할 수 있어? 나는 이 물체를 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야, 내가 주는 힘 F는 이항 해봐. A분의 B 곱하기 W잖아. 맞지? 그럼 봐봐리. 야, 저기 힘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하고 받침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의 길이를 길게 하고 받침점과 물체 사이 거리를 짧게 한다면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작은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잖아. 요게 무슨 원리가 되는 거야? 지렛대의 원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결국은 지렛대의 원리도 뭘 응용하는 거다? 돌림 힘을 응용해서 만든 거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죠? 자, 1번 한번 보자. 자, 지금 누름못이 있으니까 얘들아, 누름못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지? 여기 체크해라. 회전축 역할을 해주는 거지. 회전축 역할. 그러면 막대에 작용하는 R자 돌림 힘의 크기를 물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돌림 힘을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한참 가볼게. 얘들아, 요 2N에 의한 돌림 힘은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시계 방향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적어볼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2N 곱하기 문제에서 2대3으로 나누었다고 했으니 2m에 5분의 2 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0.8m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0.8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얼마? 1.6. 뭐 아니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까? 그러면 플러스 1.6 뭐 이렇게도 괜찮아. 플러스 1.6 시계가 플러스. 그러면은 반시계가 되겠지.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는 5N 곱하기 2 빼기 0.8이면 2면 1.2가 되는 거 맞네. 2 빼기 0.8이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데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6. 됐지? 야 그럼 두 개 더해라. 부호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6 플러스 1.6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2고 크기는 4.4. 아까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방향은 반시계 방향. 크기는 4.4. 그게 L자 돌림 힘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얼마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4.4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됩니까? 자,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고 돌림 힘만 0이 아니래. 야, R자 힘이 0이면 뭐 할 수 있어?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등속 운동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왼쪽은 다 돼.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 돌림 힘이 0이 아니라는 건 뭔가 돌려지는 힘은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변하면 돼? 회전수가 변하면 되지. 그지? 그럼 답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아니, 돌리는 힘이 있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회전수가 변해야 되겠지. 자, 2번입니다. 자, 지금 이거 평형을 이룬다는 건 결국은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시소를 반시계로 돌리잖아. B 있는 사람은 시계로 돌리잖아. 그 힘이 어떠면 돼? 같으면 되거든.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75에다가 중학교 때는 보통 9.8 곱하고 맞지? 무게 구할 때. 고1 통합과학만 해도 계산이 힘드니까 중력까지도 10으로 많이 하거든요. 별말 없으면 10으로 해볼게. 그러면 75 곱하기 10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사람의 무게가 되는 거야. 이게 힘이야. 사실은. 무게가 힘이고 거기다가 얼마 곱한 게 2를 곱한 게 돌림 힘이 되는 거야. 그거랑 50kg인 사람의 무게는 500이죠. 그거랑 거리 x를 해서 이게 뭐하다? 같다 하면 평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뭐 계산하면 510 날라가네 어차피. 그럼 150을 50으로 나눴으니까 요 길이는 몇 미터이다? 3미터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지. 되지?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아직 이제 무게중심 안 배웠으니까, 뭐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뒤에 답지에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풀었는데, 선생님 무게중심 없이 그냥 풀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회전축이 되는 거지? 회전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문제에서 정지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방금하고 똑같은 거지?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606턴에다가 뭘 곱하고 정확히 풀려면 이렇게 곱해야지. 0.4m. 그 값하고 F하고 0.8m 하면 되는 거잖아. 요게 2배니까 힘은 절반 되면 되니까 몇 뉴턴? 이렇게 300뉴턴 하면 되는 거지. 4번에 받침대 있으니까 회전축은 정해져 있고, 이것도 이제 돌림 힘만 생각하자. 900뉴턴으로 받침점까지 거리가 1이잖아요. 요게 어떤 돌림힘?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그거랑 F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니까 F 곱하기 4랑 같다 하면 되죠. 다음 몇 번이다? 4번 225뉴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게중심 뒤에 나오니까 나는 무게중심 없이 그냥 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하면 돼? 4번 하면 되는 거지. 자, 나머지 두 문제 한번 풀어봐봐. 5번, 6번. 자, 5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자, 5번은 지금 이제 각도를 줬으니까 우리 보고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을 구해서 한번 풀어봐라. 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은 요 힘을 구해보면은 3뉴턴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사인 30을 곱해야지. 우리 사인 30이 2분의 1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뉴턴에다가 사인 30 2분의 1을 곱한 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되는 거지. 저기다가 뭘 곱해야만? 0.2m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돌림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 돌림 힘의 크기는 0.6이다. 이거 틀린 거지. 얼마로 고쳐야 되는 거야? 계산해봐. 0.3으로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30 안 하면 니은은 맞다 해버리니까 틀리는 거지. 요거는 F에다가 사인 45면 얼마니? 2분의 루트 2 아이가? 거기다가 0.3을 곱한 게 돌림 힘이 되는 거지. 그리고 평형을 이루려면 이 두 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다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F에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루트가 없을 수가 없잖아. 루트 없잖아. 그럼 계산할 것도 없잖아. 틀렸잖아. 어떻게 루트가 안 들어가고 F가 나올 수 있겠냐? 틀렸고. 3뉴턴의 힘에 의한 돌림힘 크기와 F에 의한 돌림힘 크기는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 텍스트로 해결이 되잖아. 줄 거. 막대는 회전하지 않고, 이 한마디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 회전하지 않으면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기억만 맞는 말이 될 테고. 요거 한번 보자. 야, 이 막대도 무게가 있을 테고, 막대 무게를 무시한다 치더라도 물체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물체하고 막대를 누구하고 누가 힘을 합쳐가지고 FP하고 실이 잡아당기는 FQ가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선반과 물체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자, 그 상황이고, 그 다음 얘들아, 요거를 P점을 회전축으로 하잖아. 그럼 잘 봐. 요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을 하고, 요 실은 위로 잡아당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이 작용을 하지. 그건 역시 같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는 거잖아. 답 찾으러 가자. 야, 얘를 일로 옮겨.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무게는 똑같지. 회전축하고 거리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 L 값이 커지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 아래로 작용하는 돌림 힘도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돌림 힘이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실도 좀 더 분발해야지. 좀 더 돌림 힘을 크게 해줘야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Q는 돌림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조금 더 세게 잡아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니까 얘가 위쪽으로 세게 당겨줘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됐냐? 하나만 더. 아까 이 선반하고 물체를 누가 들고 있다 했지? FP하고 FQ가 들고 있다고 했지. 힘 합쳐가지고. 근데 FQ가 좀 더 힘을 쓰고 있어. 그럼 FP는 조금 힘을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얘가 힘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FP는 조금 힘을 줄여도 되니까 FP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됐냐? 무게중심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 무게중심 역시나 용어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물체들은 이제 무게라는 게 있잖아. 질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이쪽에 좀 많이 무거우면은 무게중심은 무거운 쪽으로 쏠릴 거고 맞지? 오른쪽이 좀 무거우면은 무게중심은 오른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결국은 전체 무게의 말 그대로 중심을 찾는 건데 물체의 모양이 이렇게 대칭적이면 찾기가 쉽지. 만약에 이렇게 균이나 막대가 있다면 고민할 거 없이 정중앙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구 모양이라면 정중앙, 구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무게중심이 되겠지. 그러면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모양이 이렇게 비대칭이면 찾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 그럼 비대칭이라면 너희가 야구 배트 그림 봐봐. 오른쪽은 가늘고 가볍잖아. 왼쪽은 뭉퉁하고 무겁잖아. 그러면 길이상 중간에서 무게중심은 어디로 치우쳐 있을 것이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모양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냐면 자, 실을 하나 매달아. 여기에다가 매달아서 좀 있으면 대롱대롱 하다가 평형을 이루겠지. 이렇게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물체에다가 그어줬지. 그 다음 다른 한 점을 실에 매달아. 그럼 또 대롱대롱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균형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요 실하고의 연장선을 그어주면 두 개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여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쌤 봐봐. 리모컨을 내가 무게중심을 딱 찾아가지고 무게중심을 딱 받쳐주잖아. 그럼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내가 무게중심을 받쳤으니까 안 움직이지. 그러면 무게중심을 받쳐주면 물체의 움직임도 없고 회전도 없는 거지. 결국 뭐야?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줄 거 줄래? 힘의 평형도 이루는 것이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체는 회전도 하지 않고 위치도 바뀌지 않는다 정도 캐치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자,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막 이것저것 좀 배웠는데 두 개 배웠거든. 첫 번째, 물체의 위치를 바꿔주는 힘. 두 번째, 회전을 시켜주는 힘. 딱 두 가지 배웠지. 그럼 역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힘도 평형을 이루고 회전을 시켜주는 힘도 평형을 이룬다면 어떻게 된다고? 물체는 위치도 변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다. 그 경우를 이제 한번 보자 이거지.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넘어가 볼래? 다음 페이지로. 요거 펴봐. 자, 책에 막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내가 혼자 집에 가서 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 지금은 설명 듣습니다. 필기할 거 없어. 책에 다 적혀 있어. 자, 지금 봐봐.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가 하나 설명해 볼게. 요 막대가 있지. 막대는 뭐가 존재해? 무게중심 존재하지. 어디에? 균이란 모양이니까 중심, 말 그대로 길이의 중심에 무게중심이 작용을 하죠. 그럼 막대는 막대 무게가 어디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막대의 질량이 4kg라고 했으니까 적어 볼게.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4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또 막대의 무게도 있지만 물체의 무게도 존재를 할 거 아니야. 몇 뉴턴이지? 2kg니까 20뉴턴. 근데 막대도 물체도 밑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지. 누가 받쳐주기 때문이야. 그림 봐봐. 받침대가 2개 있지. 응? 그 받침대 2개가 받쳐주니까 안 내려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얘들아, 물체하고 막대가 위치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잖아.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막대의 무게와 물체의 무게를 더한 거지. 근데 왜 안 내려온다고? 받침대 2개가 받쳐주고 있잖아. 저기 P점의 받침대가 위로 밀어주는 힘을 FP, Q점의 받침대가 위로 밀어주는 힘을 FQ라고 한다면 40 더하기 20은 FP와 FQ의 합과 같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건 내가 뭘 적어준 겁니까? 결론적으로 힘이 뭘 이뤄가지고 평형을 이뤄가지고 물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적어준 겁니다. 하나만 더 하자. 자, 아무데나 회전축을 잡아볼 텐데 봐봐. 내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볼게. 그러면 칠판 봐봐. 요 힘은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지. 물체의 무게도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지. 그런데 회전하지 않는 건 받침대에 의한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는 거잖아. 요거 맞아? 그럼 말로 적어볼게. 40N에 의한 돌림 힘은 40N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몇 미터? 3미터. 됐죠?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물체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5m라고 돼 있네. 그래서 5m.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FQ에다가 Q점에서 회전축까지가 4m.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이지. 딱 2개 한 거잖아.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 요 계산 얼마야? 120, 100, 220. 그러면 FQ는 55N. 됐지? 그러면 요거 2개 합친 게 60이니까 FQ가 55면 FP는 5N. 이런 방식으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뭘 이용한 거야?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이용한 거야. 됐어? 한번 1분 주기 정리해 볼래? 자, 계속 연습을 좀 해보자. 1번 보자. 자, 문제에서 수평을 유지한다고 했지. 얘들아, 수평 유지하려면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뭐가 평형을 이루어야 돼?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지. 자, 봐봐리. 요거 M1이지. 그러면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뭐가 생겨? 돌림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얼마의 돌림 힘이 생기는 거야? M1 곱하기 L만큼의 돌림 힘이 생기겠지.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야야야, 요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막대가 요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는 거지. 무게 중심은 전체 3L의 정중앙이니까 요 거리가 1.5L이니까 요 거리는 얼마가 되면 돼? 0.5L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막대에 의한 무게 중심은 M 곱하기 얼마가 되면 돼요? 0.5L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양변 M을 날리면 2 곱해줘서 2M1은 라지 M이다. 일단 관계식 하나 나왔네. 양변 2 곱한 거잖아. L 날리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봐. 자, 요 녀석은 무슨 방향으로 돌림 힘 만들어? 반시계 방향. 이 물체의 무게 중심은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이게 끝이 아니지. M1이 있으니까 요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 이것 역시 평형을 이룬다고 했잖아. 가보자. 제일 왼쪽에 M2라는 물체는 반시계로 이만큼의 돌림힘을 만들어주고, 이퀄 막대는 라지 M 곱하기 0.5L만큼의 돌림힘 더하기 M2는 M2 곱하기 2L이냐? L이냐? 2L이구나. M2 곱하기 2L만큼의 돌림힘. 됐어? 왼쪽은 반시계로 돌림힘, 오른쪽의 합은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그런데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이 M1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 L 다 약분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M2는 2M1 그 다음에 1M1이구나. 약분되니까 M1 2M2. 이걸 내가 잘못 적었구나. 요거는 M1입니다. 요거니까 쏘리. 그러면 M1 그 다음 요거는 2M1 합쳐서 우변은 3M1 이렇게 되는 거네. 식이 됐죠? 그러면 비율은 M1이 1일 때 M2는 얼마가 되면 된다? 3이 되면 된다. 그래서 M1 대 M2는 몇 대 몇이다? 1 대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자, 2번입니다. 길이가 8m고요.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 우린 두 가지로 접근하면 되지.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이 모두 밸런스를 맞춰준 거지. 첫 번째, 우리 힘의 평형부터 가보자. 자, 치마 보세요. 자, 무게중심 찾았지. 정중앙이 무게중심이지. 그러면 막대는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40N. 물체의 무게도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20N. 결론적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40N 플러스 20N. 야, 그림 봐봐. 누가 받쳐주냐? 받침대 A랑 받침대 B가 받쳐주잖아. 그럼 받침대 A가 받치는 힘 FA, 받침대 B가 받치는 힘 FB. 어렵지 않잖아. 두 번째, 뭐 해야 되니? 돌림힘 평형으로 접근해보자. 회전축이 없지? 내가 정하면 되죠. 이걸로 하든 이걸로 하든. 요게 좀 편할 것 같아. 요거를 내가 회전축으로 잡을게. 그림 봐줘.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만들 거고, 요것도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만들 거고, 하나만 요거 FB만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을 만들겠지. 또 적어보자. 자,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40N 곱하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이가 4m 플러스 요 돌림힘 20N 곱하기 7에서 0까지니까 7m.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이퀄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은 요거잖아. FB 곱하기 6 요렇게씩 세우면 되지. 좌변 160하고 140, 300이지. 그러면 FB는 몇 뉴턴? 50N이 되는 거지. FB랑 FA랑 더해서 몇 뉴턴이야? 60N이지. 그럼 FA는 몇 뉴턴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N이 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한번 봐보자. 1번. 물체를 이루는 모든 입자의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상의 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무게중심. 이건 뭐 맞는 말이잖아. 어렵지 않고. 물체가 평형 상태이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 뭐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막대가 회전하지 않는 걸 찾으래. 그 말은 우리가 회전충을 정해놓고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걸 찾으면 답이 되는 거잖아. 우리 요거 회전축으로 잡아보자.
그러면 요게 반시계 방향 맞지? 반시계 방향으로가 2 곱하기 x, 5 곱하기 2x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두 개 더하면 12x 맞지? 시계 방향으로는 4 곱하기 3x 얼마가 되는 거야? 역시나 12x. 그럼 답 나와버렸네. 회전하지 않는 건 몇 번이 답인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도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자. 요거 한번 보자. 회전축 잡아주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은 2N 곱하기 x 2x, 5 곱하기 2x 10x, 3 곱하기 3x 9x. 그럼 당연히 어디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됐냐? 다음 몇 번? 1번. 4번. 자, 막대에 작용하는 R자 힘이지. 자, 막대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F1, 위쪽으로 F2지. 물론 막대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같은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R자 힘은 0이다 하면 되고, 다만 뭐가 0이 아닌 거지? 돌림 힘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은 한다고 봐야 되겠지. 니은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고요. 막대는 F1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 F1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고치세요. 회전 운동을 한다로 고쳐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5번 봅시다. 자, 5번 문제 풀기 전에 줄 거 봐라. 막대의 무게는 뭐 한다고 했어?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막대의 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따라갑시다. 막대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러면은 막대의 무게를 무시하면 자 봐봐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해요? 100뉴턴. 그리고요. 이 100뉴턴은 어디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요 손이 잡아가지고 막대를 아래쪽으로 눌러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F1이라 한다면 얘는 어디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어깨를 회전축으로 한다면 100뉴턴에 의한 돌림 힘은 요거지. 100 곱하기 0.6.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있는 F1에 의한 돌림 힘은 얼마야? 요게 되니까 이 두 개가 뭐 해야 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F1은 얼마가 되면 돼요? 200뉴턴이 되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손이 아래 방향으로 얼마를 당기고 있다? 200뉴턴을 당기고 있다. 자, 아래쪽으로 100이지. 아래쪽으로 200이지. 더하면 얼마야? 300이지. 근데 막대는 아래로 내려오지 않지. 이유가 뭐야? 어깨가 이 막대를 위쪽 방향으로 얼마? 300뉴턴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음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4번이구나. 300이니까.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보자. 6번 문제부터 보자.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도 뭐라고 했냐면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는 구조인데 막대의 무게중심은 어차피 막대는 균일한 물체니까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받침대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겠어? 2미터. 그래서 적으세요. 2미터 하면 되고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면 막대의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은 무게중심이 10kg니까 무게 구하면 100뉴턴 맞지? 이게 무게지. 그리고 받침대까지 거리가 2니까 요게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이 되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야 4번에 3번에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손이 막대를 위쪽으로 F만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F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그 힘이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손의 힘이 만들어주는 돌림 힘은 F 곱하기 손에서 받침대까지 거리는 4고 이 두 개가 뭐하다? 같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200이니까 F는 얼마가 되면 돼요? 50N이 되면 되니까 3번 답이 되는 거고. 야,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었지? 10 곱하기 10 100뉴턴인데 F는 50뉴턴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 50은 누가 받쳐주는 거야? 저 끝에 받침대가 50 받쳐주는 거잖아.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 마지막이 힘의 평형을 응용하는 거잖아. 됐죠? 우리 했던 걸 그냥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자, 7번. 7번이 아까 선생님이 분석하면서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그 문제잖아. 자, 봐봐. 자, 무게중심은 중앙에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20N의 중력이 있고 물체의 무게도 2 곱하기 10, 20N.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돼요? 20 더하기 20이니까 40. 요 힘을 누가 감당해주고 있는 거야? O점과 P점에서의 받침대가 감당해주고 있다. 이게 뭡니까? 힘의 평형에서 근거한 거죠. 회전축을 O점으로 잡으면 막대와 물체가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20 곱하기 중앙에서 받침대까지 거리는 2.5m 더하기 물체하고 받침대까지 거리는 5m.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 FP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FP 곱하기 4 해서 이퀄. 좌변은 50하고 100이니까 150이지. FP는 4분의 150. 4, 32, 4, 7에 28, 4, 5, 20. 37.5. 그러면 자동으로 F5는 얼마가 되면 돼? 2.5.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는 받침대로 받쳤다면 이제는 실로 한번 당겨보자. 유형을 바꿔본 것밖에 없어. 자, 표시해. A가 위쪽으로 당기고 있어. 여기서는 실 B가 위쪽으로 당기고 있어. 이게 1번 문제. 괄호 1번. 연직 위로 작용하는 힘. 저거 FA, FB. 되죠?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 있잖아. 막대의 무게 40, 물체의 무게 50이 있잖아. 저거 연직 아래로 40 더하기 50. 맞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수식으로 표현해보라고 했잖아. 그게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 힘의 평형. FA는 위로, 그 다음에 FB는 위로. 이 두 개가 아래로 작용하는 40 더하기 50과 같다. 90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뭐 남았니? 돌림 힘 남았지? 그게 3번, 4번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문제 시킨 대로 가자. 이번에는 회전축을 B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맞지? 그럼 얘들아 FA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막대와 물체의 무게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두 개가 같다.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40 곱하기 길이 1 더하기, 자,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은 50 곱하기 0.7 맞지? 이퀄. 이제 남은 건 A밖에 없죠. FA에 의한 돌림 힘 요렇게 직세우면 되는 거잖아. 요거 얼마냐? 35, 요게 40이니까 얼마냐? 75냐? 그러면 FA는 75를 2로 나눈 거니까 얼마냐? 72, 3은 6, 2, 74, 2, 50, 37.5가 되겠네.
됐죠? 그러면 FA가 37.5니까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9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냐? 52.5냐? 뭐 52.5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게 내가 보니까 3번, 4번에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뭐야? 요거잖아.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미안.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이냐? 잠깐만. 맞네. FB가 회전축이니까 요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 3번, 4번. 나눠놨을 뿐이잖아. 계속 하던 거잖아. 자, 구조물의 안정성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안정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무게 중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무게가 어디 쪽으로 쏠려 있어? 아래쪽으로 쏠려 있지. 그러면 무게 중심도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분포해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무게가 위로 쏠려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을 거야. 무게 중심은 낮다, 무게 중심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안정해야 되는데 안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무게 중심은 낮은 게 안정한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무게 중심이 가장 낮은 게 뭐야? 오뚜기잖아, 오뚜기. 오뚜기는 무게 중심이 완전 제일 밑에 있잖아. 그래서 안정한 거야.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잖아. 그 다음 요게 받침면이지. 받침면이 넓죠. 요건 어때? 받침면이 좁죠. 느낌상 받침면이 넓은 게 어때? 좀 더 안정하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경우에 넘어지냐면 봐볼래? 요게 받침면이잖아. 그러면 얘를 기울여 가지고 무게 중심이 받침면을 벗어나면 그때 넘어지는 거야. 무게 중심이 받침면을 넘어서면 넘어지니까 어디가 훨씬 잘 넘어지는 거야? 요게 훨씬 잘 넘어지는 거야. 문제없지? 하나만 더. 얘를 기울이잖아. 칠판 봐봐. 얘를 기울이면 현재 무게 중심이 깔려 있지 밑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기울이면 무게 중심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현재 낮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져 가지고 무게 중심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복원력이라고 해서 빨리 무게 중심을 낮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넘어지지 않는 거야. 반면에 얘는 지금 무게 중심이 높지. 얘를 딱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빨리 넘어져 가지고 무게 중심이 낮아지길 원하는 거야. 복원력이 작은 거지.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 빨리 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구조물의 안정성이 뭐하다?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요 그림이잖아.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 옆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밀면 무게중심이 높아진다니까? 그럼 빨리 무게중심 낮추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되돌아간단 말이야. 복원력이 좋은 거지. 근데 얘는 어때? 싹 넘어지면 무게중심이 막 낮아지는 거야. 빨리 넘어지고 그냥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 얼른 넘어지니까 얘는 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넘어지는 것도 누가 작용하는 거야? 돌림 힘이 작용하는 거야. 중력에 의한 돌림 힘에 의해서 뭐 하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니까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봐보자. 1번. 자,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행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평행 상태가 깨지더라도 뭐가 작용한다? 복원력이 작용을 해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면 안정한 상태가 된다. 뭐 그 얘기인 거지. 지금은 보니까 받침면이 매우 좁아. 근데 얘를 기울이잖아.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 받침면이 넓어지는 거잖아. 그럼 뭐 하겠어?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얼른 넘어져 버리겠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물체의 뭐가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받침면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돌림, 힘이 발생해서 말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돌아가면 넘어지는 거잖아. 됐죠? 자, 지금 보면 얘들아, 가와 나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겠지. 왜냐하면 나를 지나가면 받침면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동안은 무게 중심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작용선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무게 중심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져 가지고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가에서 나까지는 복원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배도 이렇게 기울다가도 요 정도 기울어지는 건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근데 나점을 넘어서면 복원력이 작동을 못 하는 거지. 가나 가정에서는 적어놨죠? 무게중심 올라가고 나다 가정에서 내려가고 다 상태에서 물체를 놓으면 백발백중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4번. 자, 그래서 그 잘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은 뭐 완벽히 맞는 말 아니냐? 무게 중심을 최대한 낮춰주고 바닥면을 넓힌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죠. 1번 맞고요. 모든 힘이 평행을 이룬다? 회전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럼 안정한 거지. 모든 돌림 힘이 평행을 이룬다? 그게 결국 2번하고 같은 얘기잖아. 기울어졌을 때 무게 중심이 낮아지도록 하면 빨리 넘어져 버린다니까? 안정해지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살짝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증가해야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잖아. 몇 번이에요? 4번. 구조물의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조금 기울어져도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바닥면을 충분히 넓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고전적으로 익숙한 거죠. 속력과 속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보통 우리가 중등과학이나 아니면 고1과학에서도 빠르기를 많이 다룹니다. 속력이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2 과정에 해당하는 물리에서의 차별점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타이틀이 속력과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력과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냐면 이동한 거리라는 표현하고 위치 변화에 해당하는 변위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포커스가 맞아지면, 개념을 이해하면 속력과 속도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 자, 이동한 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동 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이 없냐면 방향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관심이 없는 대신에 경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갈 때 경로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고 빠른 길로 최단거리로도 갈 수가 있겠지. 1번, 2번, 3번 경로가 틀리지. 그럼 뭐가 틀린 거야? 이동 거리가 다 틀린 거야. 언뜻 봤을 때 얘가 이동 거리는 제일 짧겠지. 뭐 비교하기 힘들지만 뭐 얘가 이동 거리는 제일 길겠지. 이런 식으로 방향에 관심 없고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는 것이 이동한 거리입니다. 근데 변이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민감하지. 그러면 내가 아까 물리에서는 방향은 부호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방향이 존재한다는 건 변위는 부호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근데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부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가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변위는 뭐라고 했지? 최단거리라고 했고, 중요한 건 또 변위는요, 경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를 갔다 왔건 학원을 갔다 왔건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출발점하고 도착점의 최단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위치 변화,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는 최단거리인 경우도 있고 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변이는 항상 최단거리니까 크기를 비교하면 무조건 거리가 좀 크거나 같거나 하는 건 가능하겠지. 하지만 변이가 거리보다 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변이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거리를 뭘로 나눈 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한다. 야, 아까 거리에 방향성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부호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럼 누구도 속력도 방향이 없고 부호가 없는 겁니다.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다? 속도라고 한다. 근데 변이가 방향이 있고 부호가 있었으니까 누구도 속도도 방향이 존재하고 부호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바로 밑에. 자, 원형 트랙이 있는데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로 도착점에 갔대. 출발해가지고.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돌았을 거 아니야. 원형 트랙이니까.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어차피 뭐 방향에는 관심이 없고 이동 거리는 원둘레의 절반 아니야? 원둘레가 200파이니까 원둘레의 절반은 몇 파이? 100파이. 요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변이는 방향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디 쪽 방향? 북쪽 방향. 그리고 최단거리는 이거 아이가 얘들아? 지름에 해당하니까 북쪽 방향으로 몇 미터? 200m가 되겠지. 100파이를 20초로 나눈 건 평균 속력. 왜? 거리 이용했으니까. 200m를 20초로 나눈 건 평균 속도.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볼래? 자, 지금까지는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의 부호가 음수인 걸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방향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y 값이 속도이니까 이제 부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자. 자, 속도에는 뭐가 존재한다? 부호가 존재하고요. 속도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위치가 어디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그래서 적어라. 속도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한다? 운동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이다. 됐어? 그 다음. 자, 우리 그래프 문제 풀다 보면은 면적이니 기울기니 하는 말 많이 나오거든. 중학교 때 막 외우고 하잖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면적은요. X축과 Y축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울기는 X축 분의 Y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를 알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축 시간하고 Y축 속도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해봐.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뭐야? 아까 했잖아. 시간 곱하기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변이잖아. 아,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시간 곱하기 속도니까 뭘 의미하는구나? 변위를 의미하는구나. 외울 거 없이 한번 곱해보면 되는 거야. 야, 그럼 봐봐리. 여기서 의미가 있네. 뭐가 변한 거지?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15초일 때 뭐가 체인지 되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우리 면적을 구할 때 요 면적 따로 구하고 요 면적 따로 구해보자. 야, 이 면적은 플러스 방향으로의 변이잖아.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600 나오지. 그러면 자,
해석해보면 이런 거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몇 미터 갔다가 600m 갔다가 15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 바꿔가지고 요 면적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요 면적이 얼마냐? 150 아니냐?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얼마를 갔다? 바로 150m를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동 거리는 뭐 오른쪽 갔거나 왼쪽 갔거나 관심 없잖아. 600하고 150 더하면 총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되면 되고 750m가 되면 되고 걸린 시간은 몇 초 걸렸으니까 총 20초 걸렸으니까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지. 그런데 변이는 여기가 출발점이거든. 여기가 도착점이거든. 그러면 출발해서 갔다 왔거나 왔다 갔거나 관심 없다니까. 출발점 점 하나 찍어주고 도착점 점 하나 찍어주고 출발점 기준으로 도착점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450이 되는 거야. 그럼 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플러스 방향으로 450이 변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시간 20으로 나눈 것은 바로 우리는 속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리와 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계산을 하면 되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모두 구한 거죠. 자, 기본 문제 1번 한번 보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거기에서 골라라. 여기 지금 숫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 0 넣어줄래? 여기 0이 빠졌습니다. 0 넣어주자. 0이 빠졌습니다. 변이는 0이다 하셔야 됩니다. 기억.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 그러면 경로는 관심 없지?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같다. 오케이.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말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 그러니까 변이는 제로이다. 맞잖아요.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크다. 뭐 직선 운동이건 곡선 운동이건 관계없이 야 변이의 정의가 최단거리인데 최단보다 더 짧은 게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클 수는 없다. 같거나 같아야 된다. 그 얘기인 거지? 답은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동 거리는 내가 지금 그리는 라인을 더한 거고 변이는 직선이니까 누가 작다? 변이가 무조건 작다.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고치세요. 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곡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자 문제에서 속도의 방향을 묻고 있거든. 적어줄래? 아까 얘기했는데 속도의 방향은 뭘 의미한다?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곡선 운동의 경우에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되는 거다. 끊임없이 운동 방향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 속도가 동일하다는 건 운동 방향까지 동일해야 하는데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으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것은 틀린 것이.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Y축과 X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Y축이 의미하는 건 위치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5초 때까지는 원점에서 얼마까지 멀어졌어? 15까지. 그러면은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얼만큼 멀어진 거야? 15m만큼 멀어진 거지. 근데 다시 위치가 가까워진다는 건 뭐 했다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지. 언제?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5초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지.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얼마를 되돌아와야만 출발점에서 위치가 5m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 지금 얼마 되돌아와야 되는 거야? 10m를 되돌아와야 최종적으로 5m만큼 위치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0초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15 갔다가 10 되돌아왔으니까 이동 거리가 몇 미터야? 25m고 걸린 시간은 10초잖아. 고쳐. 2.5m/s. 평균 속도는 요거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위치 변화가 5고 걸린 시간은 10. 0.5. 5초 때 운동 방향 바꿨다?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하면 되고. 자, 쌤이 아까 면적 나오면 곱해봐라. 기울기 나오면 x분의 y 해봐라 그랬지? 야, 시간하고 속도 곱하면 뭔데? 넓이에 적을래? 요게 변위.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니까 적어라 속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한다 맞고 넓이가 변이다 맞고. 야, 3번 고쳐라. 기울기는 가속도가 아니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넓이는 없지. 왜냐면 시간 곱하기 위치는 배운 적이 없거든. 이러한 운동 예로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분만 좀 보자. 5분만. 가속도까지만 좀 보자. 요거 설명하고 맞춰줄게. 5분만 더 할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속도를 배웠는데, 속도는 빠르고 늦고를 결정하는 것이 속도입니다. 빠르고 늦고.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면 초점 자체가 틀립니다. 네가 빠르냐 느리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acceleration이니까 A라고 쓰고요. 결국 속도 아니디 델타 V는 속도 변화이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변화량이라는 표현 나오잖아? 그럼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V2 빼기 V1을 뭘로 나누어 주면 된다?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초 동안 6만큼 증가했으니까 앞에 뭘 적어주면 돼? 플러스 했다는 거잖아.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인 거야?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을 2로 나눠가지고 가속도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지. 그러면 플러스 2가 됐건 마이너스 2가 됐건 속도가 1초에 이만큼 변한다는 거지. 그런데 플러스 2라는 건 1초에 이만큼 증가한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라는 건 1초에 이만큼 감소한다가 되는 거지. 결론은 가속도가 양수이면 속도가 증가한다. 됐지? 가속도가 음수이면 속도가 감소한다. 그럼 가속도가 0이면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오개념.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등속 운동한다는 것이지 멈춰 있는 건 아니다까지 정리되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자, 1번에 처음에 15m/s로 달리고 있었거든. 근데 동그라미 쳐볼래? 가속도가 마이너스 5에 동그라미 쳐봐. 무슨 의미야? 속도가 1초에 5씩 감소한다는 의미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15에서 1초가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또 1초가 지나면 또 5 감소하겠지. 또 1초가 지나면 제로가 되겠지. 결론은 5씩 몇 번? 3번 지나면 정지하니까 몇 초 후 정지가 되는 거야? 바로 3초 후 정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어.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지.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 그럼 봐봐. 앞으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한다. 봐봐리.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 정지 상태라고 했지. 그러면 정지 상태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얼마였어? 0이었어. 그래프 해석해. 가속도가 얼마야? 플러스 2지. 그럼 속도가 1초에 이만큼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속도가 1초에 이만큼 증가. 근데 몇 초가 흘렀으니까 2초가 흘렀으니까 얼마 증가하면 되는 거야? 총 4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가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1초에 얼마 감소하는 거야? 4만큼 감소하는 거지. 근데 총 2초가 흘렀으니까 얼마만큼 감소하면 돼? 8만큼 감소하니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딱 보이잖아. 언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3초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고쳐라. 몇 초 때? 3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바로 보이잖아. 그러면 자, 요 면적이 얼마니? 6m 갔다가 얼마 되돌아온 겁니까? 2m를 되돌아온 거죠. 2번 니은 출발한 지 3초 후 속력 고쳐라. 제로. 출발 후 2초 동안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248 나누기 2는 4. 답은 뭐가 되겠어? 디귿이 답이 되겠지. 마지막. 어떤 물체가 처음 속력 10으로 출발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야야 처음 속도가 10이었잖아. 그럼 1초에 얼마씩 감소하면 되냐? 이만큼씩 감소하면 되지. 그럼 1초 후에 8, 6,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몇 초 후에 정지한다는 얘기고 5초 후가 되면 정지한다는 얘기고 또 5초가 더 흐르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야 1차 함수의 기울기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여기서 뭐 한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요 면적 얼마니? 25. 앞으로 얼마 갔다가? 25 갔다가 요 면적도 25니까 다시 25m를 돌아왔다. 쉬운 거부터 가자. 변위가 얼마야? 변위가 0이잖아. 빨리 적어. 평균 속도는 제로. 변위가 0이니까 제로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25 갔다가 25 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50m고요. 몇 초 걸렸으니까? 10초 걸렸으니까 평균 속력은 5m/s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합시다.